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추석에 잘 쉬셨어요? 네, 푹 쉬었습니다. 네, 추석에 푹 쉬셨고 우리 시장도 길게 쉬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휴일이 악재다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시고 끝나자마자 진짜 금리 슈퍼 위크입니다. 간밤에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잖아요.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떨 거라고 좀 평가하세요?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네. 그 시장이 예상했고 시장이 기대했던 바를 다 충족시켜줬다. 일단은 사실 시장은 50bp까지는 생각은 안 했어요. 25bp 정도 네. 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이제 혹시 해주면 좋다 이러는 쪽이었는데 어쨌든 50bp 인하를 해줬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50bp 인하를 하면 또 이거 경기 침체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안 온다, 뭐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번만 50bp 하고 그다음부터 또 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같은 경우도 사실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까지 한다면 200bp까지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금리 인하도 확실하게 기조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 시장에서 딱 요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 만족시켜줬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수는 생각보다 안 올랐고 오히려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나와줬으니까 이 정도라도 했다. 만약에 25bp하고 아니 혹시라도 점도표가 좀 매파적이었거나 네. 기자회견이 매파적이었다면 폭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세론을 하려고 대기했던 물량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FMC 회의 직전까지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까지 왔었으니까 어차피 무조건 세론을 하겠다라는 이 대기 매수세는 많았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실망 매물이 엎쳐졌으면 큰일 났을 상황인데 네. 사실 세론 물량만 나왔다. 실망 물량은 안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해석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뭐 오게티라고 찾자면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장이 억지로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질문을 좀 잘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야 만약에 7월 달에 너 고용지표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 알았으면 네. 그럼 너 그때 뭐 금리 인하 했을 거야? 라고 그 질문에 그 파월 의장이 그냥 적당히 둘러댔으면 좋은데 그럼 바로 예스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야 고용지표 너희도 몰랐네. 그럼 이거 금리 인하 이거 늦게 하네. 그러니까 늦장 대응이다. 네, 늦장 대응이네라는 거를 우려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억지죠. 왜냐하면 이 달리 생각하면 그러면 역시나 연준은 계속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거고 네. 만약에 향후 발표되는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너무 억지로 악재를 붙이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저 입장에서 저는 이제 아주 만족하지만 약간 모자란다라고 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QT를 종료한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는 거. 대차대조. 네, 축소가 없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금리 인하를 하면 결국은 완화적인 건데 그럼 QT도 종료되는 거 아니야? 네. 원래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전에 QT를 먼저 종료하고 금리 인하를 하니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50bp까지 했으니까 그럼 QT는 좀 더 빨리 종료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이건 약간 매파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저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진짜 대변하는 그 반응이 결과가 도출이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좀 제한적인 영향일 거라고 좀 봐주신 거고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가 됐으니 성장주로 눈길 줘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성장주가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대형주, 빅테크냐 아니면 중소형주냐의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테크 중심의 성장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워낙 테크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또 11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통화정책이라는 게 오늘 시작한다고 해서 이 통화정책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차가 우리 뭐 짧게는 한 3개월 정도라 보니 한 연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결국은 3개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유동
변동성이 풀린다라는 네. 거고 결국은 금리 인하가 체감이 된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중형주, 성장주. 예, 그다음에 성장주 이런 걸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쪽 관련 투자가 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성장주예요, 시클리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저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네. 성장주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반도체의 상승 원인이 AI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BNP 파리바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시클리컬로 보는 것 같아요. 아, AI는 됐고 어쨌든 요 반도체는 시클리컬 아니야라는 식인데 이거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계속 이제 그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는 쪽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AI는 좋다. 그러니까 서버는 좋은데 PC랑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이 별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모건 스탠리 반도체를 목표가를 하향했잖아요. 12만 원까지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근데 웃긴 건 거기서 PC랑 그다음에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낸 리포트 중에 그 디스플레이 수요랑 그다음에 아이폰의 수요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끄집어 내리고 싶은 게 아닌가. 예,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성장주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 원체 이제 말들이 많아서요. 반도체 짧게 질문 들어가 봤고, 자, 지난 금요일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올릭스 올라와 있는데 확실히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요.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계속 좋아요. 올릭스 8%의 상승 보였습니다. 19,0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는데요. 대표님 2만 원도 뚫어줄까요? 뭐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올릭스도 이제 비만 치료제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바이오는 한 세 가지. 그러니까 ADC랑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CDMO 네. 그렇게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 어쨌든 대장주가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펩트론이 맞고요. 그 다음에로 볼 만한 건 올릭스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올릭스 쪽을 이제 관심을 한동안 안 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불성실 공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프랑스죠. 그러니까 떼야에 기술 이전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몇 달 안 돼서 몇 달이 뭡니까? 한 몇 주 안 돼가지고 그거 그냥 아니라고 취소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특히 바이오 같은 거는 그런 신뢰성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 관련 이제 이걸 했었는데 중간 이번에 풀렸어요. 이거 유예해 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성실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떼아가 중간에 기술 이전 한다고 해놨는데 그 떼아가 자기가 이제 취소를 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건 그 돈도 사실 말손도 받았어요. 수령도 했기 때문에 이건 불성실 공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불성실 공시 지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주가는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큽니다.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 모멘텀이 또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충분히 저는 이번에 2만 원 또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펩트론, 올릭스 그럼 두 개 놓고 봤을 때 지금 산다면 펩트론이 좀 더 좋나요? 만약에 지금 하면 펩트론이 더 낫습니다. 대장주는 펩트론인데 그 뒤에 이제 펩트론이 최근 많이 올랐으니 좀 약간 이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올릭스가 또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릭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목표 주가 어디로 바라볼까요? 뭐 제가 항상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를 정해드리는 이 정고점 부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이런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돼서 네. 15,000원에 21선 뭐 지지선부터 해서 지지선 이평 지지가 다 깔려 있거든요. 요게 이탈되면 한 10,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전고점이 25,000원, 작년 9월 가격이거든요. 25,000원까지 바라보면서 손절가 좀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15,000원 선으로 이렇게 올릭스 안내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코리아 FT 강하게 올라갔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코리아 FT가 장중에는 13%의 급등을 보였었고요. 오름폭을 한 절반은 반납을 했습니다. 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자리에 코리아 FT, 현대차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GM이랑 손 잡을 거다. 수혜주로 보세요. 이게 그 GM과 현대차가 이제
어찌 보면 스탈란티스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노조가 굉장히 강한 게 있어서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 공장을 폐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들의 일자리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승인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현대차랑 GM이 합병을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는 날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연 그러니까 부품주가 다 갈 거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금요일 날 보니까 뭐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당연히 현대차의 어찌 보면 협력업체들이 GM이라는 새로운 어찌 보면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도 맞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GM의 협력사가 또 현대차의 공급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어찌 보면 이런 이 부품주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경쟁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부품주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껴나가는 게 명확한 게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거든요. 왜냐하면 GM은 하이브리드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GM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 현대차랑 합병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라인업이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없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GM과 그다음 현대차가 합병을 한다면 가장 어찌 보면 드라이브 성장이 걸릴 거는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는 제가 보기엔 2배의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코리아 FT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코리아 FT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독점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GM이 당연히 GM 라인에도 하이브리드가 깔린다면 당연히 없던 매출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코리아 FT가 제가 보기에는 수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다 잘 갔었던 금요일이었는데 그 안에서 찐 수혜주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좀 그 키워드를 달고 있는 종목들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코리아 FT 말씀 주셨고 그럼 지금 자리 코리아 FT 가격이 한 6,500원 선인데 역시나 전고점 8,000원 돌파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PL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7배면 부품주 치고는 적정 주가예요. 자동차 부품주가 멀티플을 많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도 고평가도 네, 아니에요? 딱 적정 주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현대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그 캐니스터의 이 부품을 이 회사가 독점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점 납품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프리미엄을 준다. 그래서 멀티플을 조금 더 열어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9배? PR 한 9배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는 적정 주가 한 9,000원 정도로 보는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은 한번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로 제가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신 것처럼 지지선 5,500원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요거 깨지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한 4,000원까지는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서 손절 라인은 5,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5,500원 선에서 딱 반등 나와줬네요. 손절가 5,500원으로 그리고 상단은 8,000원까지 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장 전략,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추석 때 이 영화를 봤거든요. 뭐예요? 전 좀 실망은 하긴 했는데 베테랑 2인데 아, 베테랑에서 황정민이 이제 딱 했던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1, 2 다 했는데 판 뒤집혔다. 판 뒤집혔다. 예, 딱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시장이 그러니까 장세 자체가 유동성 장세는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판 자체가 이제는 유동성 장세로 전환됐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어찌 보면 축소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유동성이 풀리는 유동성 장세로 확실하게 판이 뒤집혔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에서 확실히 지금은 뭐 엔캐리 청산 이런 거 우려감이 있지만 결국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 지수들은 항상 좋았습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물론 경기 침체가 안 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런 거 감안했으면 할 때 국내 시장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유동성 수혜를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은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판이 뒤집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엔캐리에 대한 공포보다는 오히려 달러 네. 관련해서
엔캐리가 청산되는 그 자리를 빈자리를 달러가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가 뭘 그걸 채울 사람, 그러니까 채울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매수로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돌아올 거라 보거든요.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상승 그러니까 시점이 좀 뒤로 미뤄지는 거겠죠. 근데 안 돌아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거의 기계적인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 약세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럼 신흥국 매수라는 거 그러니까 기계적인 공식적인 거라서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인덱스 펀드들이 워낙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늘 안 들어오면 뉴욕 시장이 빠져서 오늘 안 들어올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결국은 들어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연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는 있다. 한 3개월 정도의 시차는 있지만 우리가 연말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네. 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방에 대한 우려감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 좀 낭비다. 네. 오히려 지금은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 시장의 그 변동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이 맞다면 11원이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장중에 1,300원대로 좀 진입 그 초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컴백을 좀 기다려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찍설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원래는 제가 또 반도체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가 반도체를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한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다 해서 반도체는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모건스탠리 영향은 분명히 저는 받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시장이 원래 그렇잖아요. 호재는 좀 둔감하고 최근에는 악재에 민감해서 모건스탠리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조정시 매수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아닌 쪽에서 좀 기회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 그다음에 현대차의 합병 관련 이슈는 조금 더 그러니까 상승의 연장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에 세방전지 가져왔습니다. 세방전지 네. 어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로켓 배터리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납축전지 가장 많이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납축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AG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출력 전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자동차는 대부분 이걸 달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탑앤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중간에 시동 꺼지는 거.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 껐다가 켜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달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충방전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이제 가능한 AGM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AGM 배터리가 기존의 납축전지보다는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나오는 건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내연기관도 다 AGM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지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전기차로 가면 이런 납축전지 같은 거는 안 쓸 것 같잖아요. 네. 그냥 배터리 뽑아서 쓰면 되는데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할 거냐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기차로 가더라도 이 납축본들 그러니까 시동을 건다거나 헤드라이트를 켠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납축본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승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정상적으로 압을 쓰려면 변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압기 인버터를 다는 게 돈이 더 비싸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기 자체가 좀 낮은 출력이 낮은 걸 쓸 때는 결국은 이제 이 납축전지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지 시장이 커져도 결국은 납축전지는 많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AGM 배터리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감안을 한다면 세방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그러니까 GM이랑 이 현대차가 합병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회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AGM 배터리는 좀 계속 쓰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세방전지 주셨고 상반기에 정말 잘 갔네요. 한 1월 말부터 해서 강하게 올라간 세방전지 물론 하반기는 출렁였는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업사이드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12만 원 정도인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거는 2차 목표가는 아닙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 목표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12만 원 위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 12만 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업사이드는 12만 원 정도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를 저는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여기도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7만 5천 원은 또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거 깨지면
6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7만 5천 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점 노려보자 세방전지 12만 원 목표가로 잡고 하단은 7만 5천 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